인격화시키고 있구나. 야! 라고 부르고 이야기를 한다. 대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인격화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죠?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춘풍 다 보내고 3월 춘풍 뭐야? 3월 봄날의 따뜻한 봄바람을 다 지내고 즉 뭡니까? 국화야, 너는 어찌 봄날을 다 지나 보내고 낙목안천에 내 홀로 피어난다 난다 역시 의문형이죠. 낙목이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떨어질 낙. 그렇죠. 떨어지는 나무. 한천, 추운 하늘. 그러니까 뭡니까?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겨울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날에 너 혼자서 피어나느냐. 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국화라는 꽃은 봄에 피는 꽃이 아니고 가을에 피는 꽃이고 일반적으로 꽃이 많이 피는 계절은 봄이죠. 그죠? 따뜻한 계절 봄날을 제치고 접어두고 어찌하여 이런 추운 계절에 너는 피어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상고졸은 너뿐인가 하노라. 자, 오상고졸 많이 듣던 말이죠. 국화하고 항상 세트로 나오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무엇을 얘기한다? 절개를 얘기한다. 절 있죠, 절개. 절개를 이야기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절개냐면 서리를 오는 거만한 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리를 이겨내는 즉 추위를 이겨내는 고독한 절개.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간단하게 뭐요?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 그냥 절개라고만 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자, 그래서 국화의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국화야, 너는 어찌 봄날을 다 지나보내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운 날 혼자서 피어나느냐. 아마도 추위 속에서도 혼자 외롭게 절개를 지키는 것 너뿐인가 하는구나. 그래서 절개의 상징으로서의 국화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화라는 것이 자연물로서 대상이 되고 그 대상에 대한 태도가 예찬적인 태도라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가장 유사한 것. 그래서 다른 작품에서 어떤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칭찬하고 대단한 것으로 높이 보는 그런 작품을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작품에서 국화라는 절개를 지키는 그 대상물을 화자에 그대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 자신이 이렇게 추위 속에서도 즉 추위라는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천이 추위라는 게 바로 시련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 시련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국화라는 사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 차이는 없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정본라는 그 분이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고향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소동파의 식구를 떠올리면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 절개에 대한 예찬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변계량님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내해듀타하고 남스른 일 하지 말며. 자, 뭐요?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해듀타하고 내가 좋다고 해서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남이 한다 하여 의 아니면 쫓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남이 한다고 해서 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쫓는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인 행동이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행동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남이 싫어하는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고요. 뒤집어서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럼 날 위하는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게요. 그럼 쟤네들이 하니까 나도 같이 할게요. 이런 거 부안해동이라고 그러죠. 안 좋은 일 막 쫓아할 때 부안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하니까 나 쫓아할게요. 그런데 그것이 의롭지 않은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의가 아닌 일은 또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명령형의 어미를 사용해서 뭐예요? 강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도 천성을 지켜. 결론입니다. 우리도 천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 준 본성을 지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늘이 준 본성은 긍정적인 성격일까요? 부정적인 성격일까요? 그렇죠. 착한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착한 성격.
그러니까 뭐 성선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켜서 삼긴 대로 하리라 그랬어요. 이 삼긴 대로, 천성을 지켜서 삼긴 대로 하리라라는 말을요, 좀 더 간단하게 천성을 지켜서 삼긴 대로 하리라, 이걸 간단한 말로 우리가 바꿔본다면 아마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리대로 해라. 순리대로. 그렇죠? 순리대로 모든 것을 하늘이 정한 이치대로 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인데 이건 이기적인 욕심꾸러기로 바뀐 내 마음이 아니라 태고적 태어났을 때, 인간이 이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혹은 내가 태어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쫓아서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된다는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닐 것이며 또 의롭지 않은 일도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좋다고 해서 남 싫은 일 하지 말고, 남이 한다고 해서 의롭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쫓는 그런, 쫓아서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즉 천성을 지켜서 생긴 대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 되겠다. 자, 그래서 뭐예요? 자, 화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예요? 그렇죠. 교훈을 주는 교훈적인 태도라는 거 첫 번째로 명심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리에 맞게 살아라. 세부적으로 보면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의롭지 않은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아우르는 얘기, 종합편이 뭐다? 순리에 맞게 살아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표현상은 뭐 여기 보시면 두 개의 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대꾸를 이루고 있다는 거.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죠. 남 좋다 한다 하고 남스린 일 의 아니면 하지 말며 쫓지 말라. 자,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것 뭐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째 작품 변계량 님의 작품을 한번 같이 교훈적인 노래를 같이 공부를 해 봤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13번째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의 헤오라바는 해오락이죠. 해오락이 즉 백로를 얘기합니다. 흰새를 얘기하고요. 냇가에 있는 해오락이야, 무수일 서 있난다. 뭐 때문에 너 그러고 서 있니? 무심한 저 고기랄. 무심하다라는 얘기는 별 마음이 없는, 즉 어떤 사리사욕, 욕심, 별 생각 없이, 이런 얘기죠. 저 물고기를 여라는 것은 요건 뭐예요? 슬쩍 곁눈질해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엿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엿봄. 자, 엿보아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엿본다라는 얘기는 그 녀석을 해치거나 잡아먹기 위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 어쨌거나 슬쩍 눈치를 보고 있다, 노려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마도 한 물에 있으니 니 자신들 어따리.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우의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가의 해오락이야, 무슨 일로 거기 서 있니? 무심한 저 물고기를 엿봐서 뭐 하겠다는 거니 도대체? 아마도 같은 물에 있으니 니 자신들 잊고 살아라. 뭘 잊고 살아라는 거예요? 저 물고기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고 그냥 놔둬라, 이런 얘기죠. 놓아두는 것이 어떠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게 작품 속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겠죠. 그렇죠? 해오락이 즉 백로, 그 다음에 무심한 저 물고기, 그 다음에 한 물에 살고 있다. 이것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오락이라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를 노리는 힘을 가진 자, 권력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라는 것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에 의해서 약한 자로서 해를 입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물이라는 건 뭐예요? 그죠? 한 물이라는 것은 뭐 한 나라, 즉 한 집단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면 한 집단, 한 나라, 뭐 한 조정, 같은 조정 내에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냐면요, 신흠이라는 인물이 결국은 그 예전에 신흠이라는 인물이 그 조선시대 때 소북파에 해당하는 양반이었어요. 그럼 소북파하고 대립을 이루는 파가 어떤 파겠어요? 당연히 대북파겠죠. 자, 그럼 소북파하고 대북파 사이의 어떤 갈등 속에서 결국은 뭐 그 해를 입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접근을 해보면 신음이라는 인물이 여기 해를 당하는 물고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 해오랍이라는 건 이 소북파를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렇죠? 대표적인 그 사건으로 개축옥사라는 사건이 있어요. 옥사라고 하면 뭐예요? 죄를 묻는, 그래서 누군가를 쫓아내는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 뭐 살인을 했다 등등으로 인해서 범행을 엄히 다스리는 것을 옥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가 또 다른 파에게 죄를 씌우거나 죄를 물어서 그들을 축출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옥사라고 하고 개축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북파가 소북파를 몰아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광해군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소북파가 영창대군 쪽에 파가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역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신음이라는 인물이 그런 당파 싸움 속에서 뭐예요? 해를 입게 되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같은 조정에 있는 나라의 어떤 뭐 부국강병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같은 조정에 있는 사람끼리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현실을 풍자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집단 안에서 같은 곳에서 서로 해를 입히지 말자라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죠. 자, 그런데 뒤에 작품이 또 똑같아요. 신음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시 신음이요. 개축옥사에 의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축옥사에 의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면서 그 고향에 묻혀 있으면서 답답한 심정을 노래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다시 자리를 찾아서 돌아오게 됩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도 하달샤, 그 시름이 많기도 많았구나. 자, 노래를 만든 사람, 그러니까 어떤 노래든 옛날 하는 노래든 요즘의 노래든 노래를 만든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시름이 많아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즐거움이 많아서 흥이 많아서 노래를 만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민족들의 어떤 전통적인 민요들을 보면요, 한이 서려 있는 그런 민요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뭐 댄스곡, 뭐 흑인의 음악들, 흑인들이 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댄스곡 같은 거 보면 그 경쾌한 리듬은 흥에 의해서 어떤 불려지는 음악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면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 흥겨움도 결국은 뭐죠? 한을 달래려는 어떤 그런 장치죠. 그러니까 흥겨운 노래든 댄스 음악이든 아니면 좀 구슬픈 그런 음악이든 역시 괴로움, 시름 이런 것을 덜기 위한 노래.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시름, 마음속의 어떤 괴로움 달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닐러다 못 닐러라는 건 요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하지 못하여 못 닐러 다 하지 못하여 불러나 풀었던가, 이건 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시름이 있는데 그 시름을 이야기로서 다 풀어내지 못해, 달래질 못해요. 그래서 뭐한다? 노래로서 풀어냈더냐? 누가? 노래를 만든, 최초로 노래를 만든 사람, 혹은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풀릴 것이면, 진실로 그 노래를 통해서 풀릴 수만 있다면 나도 불러보리라. 나도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죠? 여기 노래가 만들어지게 된 어떤 그 유래, 그죠? 원리,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 뭐 자신의 어떤 추측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뒷부분에서는 뭐예요? 나, 시적 화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나도 불러보겠다라는 얘기라면 결국 뭐예요? 나에게도 시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외적으로 접근해 보면 신음에게 있어서 추측이 될 수 있는 신음이라는 인물을 생각한다면 그 시름이란 건 뭔지 알죠. 그렇죠. 당파 싸움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그죠? 서로 헐뜯는 그런 정계의 지저분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한 시름, 답답함을 달래려고 합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로라도 시름을 잊고자 하는 답답한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래를 만든 사람 시름이 많기도 많았나 봅니다. 말로 다 풀어내지 못해서 노래를 가지고 풀었군요. 내게 진실로 그 노래를 통해서 그런 시름이 풀릴 수 있다면 나도 내 시름을 노래를 통해서 풀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적 화자는 시름이 많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접근해보면 알 수 있지만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있는 작품 그대로 봤을 때는 답답한 마음, 시름을 잊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지금 이게 짤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전에 현대시를 공부할 때 화자 놓고, 그죠? 대상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도, 그 다음에 정석, 이런 거 정리했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요거를 모든 작품에다 다 하진 않고 있어요. 워낙에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예요? 나의 시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름을 잊고자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상황을 명확하게 알면
굳이 그 현대시처럼 도표를 만들어서까지는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화자의 심정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는 건 언제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양원님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양원님, 높으나 높은 남계, 높고 높은 나무에, 이런 얘기죠.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 나를 권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던 거야? 야, 너 저기 올라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거기 올라가면 좋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이보 번님네야, 나를 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게 했던 그 친구들아, 흔들지나 마르되야, 흔들지 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높은 나무에 올라가라고, 좋다라고 올라가라고 해놓고 마구 밑에서 흔듭니다. 나려져, 떨어져겠죠. 아래로 내려와 떨어져 죽기난 서럽지 아니여. 자, 떨어져 죽는 것은 서럽지 않다. 하지만 님 못 볼까 하노라. 자, 죽는 것은 서럽지 않은데 내가 죽게 되면 님을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날 괴롭히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번님네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부정적인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높은 나무라는 공간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뭐예요? 실제로는 좋지 않은 공간, 역시 부정적인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흔드는 것이나, 그죠? 높은 나무나 모두 시련에 해당하는 어떤 상황과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높고 높은 나무에 날 권하여 올려두고, 이보시오 친구들아, 흔들지 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떨어져 죽는 건 괜찮지만, 슬프지 않지만 님을 못 보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이런 얘기죠. 자, 이양원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요, 또 살짝 말씀을 드리면, 선조 때, 조선 왕조 선조 때의 그 높은 벼슬, 바로 선조 때 중신들의 추천에 의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중신들이 추천을 해서 영의정까지 올라가셨는데 그 나를 이렇게 올려보냈던 친구들, 그 중신들, 중신들이 어떻게 했던 거예요? 당파 싸움에 나를 넣고서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용을 해서 서로 싸우고 실권을 잡으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위치가 흔들리게 되고 괴롭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작품을 창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런 그 조선, 뭐 고려 말에서 조선 시대에 쓰여지다 보니까 고려의 몰락, 그다음에 조선의 건국, 거기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또 새로운 어떤 쿠데타에 의한 정권, 정변에 의한 정권에 의해서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어떤 사랑, 그죠? 충성. 그리고 당파 싸움이 막 벌어짐에 있어서 그 시국에 대한 안타까움, 간진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한두 개 작품을 보면 웬만한 작품들이 뻔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마무리할까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그 현실이란 건 뭐예요? 그죠? 여기서 흔드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 나를 감언일설로 속여놓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혹은 외적으로 접근한다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대립하고 싸우는, 그렇죠? 싸움이 한창인, 이권 다툼이 한창인 그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5개의 작품을 정리해서 15개의 작품을 선생님하고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반복 학습을